네, 12월 8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일별로 등락을 보였는데요. 지난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 올랐고 S&P 500은 2.07%, 나스닥 지수는 3.03% 올랐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 심리가 완화된 것이 시장 전반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S&P 500 지수의 일일 상승률은 지난 3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1개 전 섹터가 올랐고 테크놀로지가 3.5%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섹터도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3.5%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습니다. UBS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725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3.3% 올라서 배럴당 71.8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올랐습니다. 4.8bp 올라서 1.482%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5원 내린 1179.5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대를 회복했는데 지금 한 5만 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한 데 힘입어 코인베이스나 마라톤 디지털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8에서 9%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레딧과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먼저 크레딧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헝다그룹 디폴트 관련해서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헝다그룹이 파산 가능성을 공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높아졌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헝다그룹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채무를 이행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제출했고요. 이에 좀 크레딧 시장은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크레딧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진입했고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역내 그리고 여객 크레딧 시장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자체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 헝다그룹의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기업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훼손되는 것은 중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달갑지 않은 사실이고요. 왜 이렇게 좀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헝다그룹 부실화로 인해서 중국 내에 있는 주택 구매자가 신규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 그리고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객 크레딧 투자자가 더 이상 중국 부동산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객 크레딧 시장에서 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좀 이제는 좀 개입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판단이고요. 지난 월요일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좀 금융당국은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강한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리스크온 시장이 전망되고요. 중국 여객 그리고 역내 크레딧 모두 당분간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까는데요. 이 부동산 쪽 말고 다른 쪽도 사실 뭐 디폴트 우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뭐 확산되거나 여기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뭐 어떠한 디폴트 우려나 리스크는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는 분위기인지 어떤지. 예. 네, 사실 올해 그 기업 디폴트 면면이 좀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에서 나오고 있고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는 디폴트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좀 부동산 기업들이 조금 안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좀 부동산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은 사실 헝다그룹 제외하고 다른 부동산 기업들은 뭐 부정부패나 뭐 이렇게 관련한 좀 잘못은 크게 없다라고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좀 정책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다른 섹터 관련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신용을 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뭐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좀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 나지 않을까. 하지만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좀 중기적인 중국 정부의 과제거든요. 이를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업들, 특히 부동산 기업들이 많은데 좀 방만하게 경영을 했거나 좀 과도한 차입을 일으켰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과연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나타내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기대되는 어떤 추가적인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11월에 인민은행은 부동산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세 개의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좀 레버리지 같은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작년부터 내오고 있는데 이를 좀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좀 역내 채권 시장 발행 여건 개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국영은행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기업들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정책은 부동산 기업들 위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추가적인 부동산 기업 디폴트, 특히 경영을 좀 정상적으로 했던 부동산 기업들은 오히려 좀 펀더멘탈 개선되거나 아니면 센티멘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운송산업이고요. 11월 항공 수송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항공운송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전체적으로 10월 달과 비슷하게 여객 수요가 국제선 수요가 전반적으로 올라왔었고요. 화물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11월이 아니라 12월에 재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1월 달 내용을 좀 보시면 국제선에서는 미국, 유럽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노선이 재개가 시작된 동남아, 대양주 중심으로는 수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제 항공 화물 쪽에서는 이제 화물량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운임인 BAI 지수가 12월 6일 기준으로 5,029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드리면 일단 12월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나 코로나 감염자 증가로 인해서 운항 재개 예정이었던 동남아나 대양주 노선의 운항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비용 항공사, 특히 LCC들의 유동성 유출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수요 회복이 6개월 이상 더 지연될 경우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다시 재차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 시장이 4분기 들어서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4분기 실적이 매우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오미크론 등의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대형 항공사들은 재무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 속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항공 중심의 대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화본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화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성화인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화본도 동성화인텍이랑 유사하게 주 캐시카우는 LNG 선박용 이제 본행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 조선업체들이 LNG선 수주 강세를 나타낸 관계로 납수 효과를 경쟁사랑 동일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올해 4분기에도 LNG선 수주가 강세를 나타낸 걸 감안했을 때 조선업체들이 설계를 어느 정도 그리고 한국화본에 발주를 주는 타이밍을 감안하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주 잔고의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현재 수주 잔고가 3.7배 확대가 됐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대략 1.7년치에 해당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2년치까지 수주 잔고가 축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과 이익의 지속적인 강세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경쟁사랑 보이는 차이는 뭐냐면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에 순연금 재무 상태에 도달하고 계속 가스 사업을 좀 육성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화본은 이미 순연금 재무 상태고요. 이쪽은 가스보다는 좀 선박을 벗어나서 자동차나 철도나 항공 모빌리티 같이 다른 운송 수단에도 좀 접근을 해보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대차나 다원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일부 제품에 대한 협력이 이미 진행된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이런 것들이 한국화본이 단순히 조선 선박 부품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 쪽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연금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약이 확보되면 캐펙스를 늘리고 생산 능력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2차 전지랑 신재생 쪽에서도 좀 기회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2차 전지용 케이스나 수소 저장 탱크 아니면 풍력 발전기나 이제 UAM의 프로펠러나 블레이드 쪽 같은 좀 신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에는 계속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경쟁사랑은 다른 행보가 계속 예상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노메트리 발표합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이노메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객사 장비 업체들은 고객사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인데 아직까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런 장비 업체들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노메트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조립되고 나서 그 안에 엑스레이로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업체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제 캐파 증설이 고객사들이 진행이 되면 이노메트리는 당연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 비중을 본다면 유럽의 노스볼트가 약 16%를 차지하고 국내의 배터리 3사 중에 S사 두 군데를 각각 37%, 20% 각각 20%씩 37%, 20% 이렇게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 포인트는 3개입니다.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아서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 첫 번째 포인트는 배터리의 안정성이 강화가 되면서 일단은 국내에 2회사 장비를 크게 도입하지 않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이노메트리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테스트가 마무리돼서 이원화 개념으로 채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조립하고 나서 엑스레이로 검사를 했던 이 장비인데 이 이물 검사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급한 공정, 화성 공정에도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검사 장비에만 했었는데 스태킹 장비라는 조립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기존 고객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22년에는 이제는 검사 장비 업체에서 조립 장비까지 제조 장비까지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업체들은 일단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노메트리 주가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저희 스몰캡 팀에서는 피로틱스와 이노메트리를 같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조철근 연구원입니다. 네, NH 해외 주식 하이엔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S&P 500이 3.4% 하락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가 1% 미만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 그리고 정보기술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으로 성장주의 하락세가 좀 심화됐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4분기 가이던스를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은 9월 이후 조정폭이 컸던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소재 섹터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홍콩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중국 본토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했으나 낙폭은 0.4%에 불과했었는데요. 미국은 S&P 500 종목 중에서 52주 신고가 기업이 62개, 신저가 기업이 61개를 기록했고 중국은 CSI 300 종목 중에서 신고가 9개, 신저가 18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테슬라였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미래에셋 자산의 중국 전기차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2주 신저가 신고가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신저가 기업 개수, 신고가 기업 개수 트렌드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이후에는 미국은 신고가가 약 140개 정도에서 최근 60개 정도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신저가 종목 수는 9월 초 한 4개 정도였는데 10월 달엔 2자릿수로 늘어났다가 최근에 60개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고요. 중국은 좀 이와 반대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9월 이후에 이제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신고가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신저가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9월 초에 신고가 수가 한 40개 정도였고 신저가도 40개 정도였는데 최근에 신고가가 9개, 신저가가 18개로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